저는 올해 53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은 24살 된 딸 하나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내가 죽고 나서 제가 알게 된 진실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내를 28살 때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영업팀이었고 아내는 격리팀이었습니다. 처음 본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회사 워크샵이었는데 아내가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들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아내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같이 얘기해요. 아내가 처음에는 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말수가 적더라고요. 질문에도 짧게 대답하고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이렇게 조용할까? 워크샵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와서 저는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때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아내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내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랐대요. 정확히는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친척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내는 고아나 다름없었던 거죠.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면서 자랐고 빨리 독립해서 혼자 살았대요.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그렇게 외롭게 자랐구나. 그래서인지 아내는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더 안쓰러웠고 더 끌렸습니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저는 아내의 모든 면을 알아갔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길에서 버려진 고양이를 보면 밥을 주고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후배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고요. 저한테도 항상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요. 저는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포즈 하던 날이 기억나요. 저희가 자주 가던 공원이었는데 저녁에 불빛이 예쁜 곳이었어요. 저는 반지를 꺼내면서 나랑 결혼해줘. 평생 내 가족이 되어줄게라고 했어요. 아내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결혼하자.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내 쪽에서는 초대할 가족이 거의 없었거든요. 친척분들 몇 분만 오셨고 대부분 제 쪽 하객이었습니다. 아내가 내 쪽은 사람이 없어서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앞으로는 내 가족이 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가족이 없어서 항상 외로웠는데 이제 당신이 내 가족이야. 정말 고마워. 저는 그 말에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약속했습니다. 평생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요. 결혼하고 2년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딸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아내가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어요. 우리 가족이 생겼어.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딸은 아내를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아내랑 똑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우리 딸한테는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하면서 딸 키우고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명절에는 제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어요.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효녀야라고 하시면서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옆집에 남자가 한 명 이사를 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혼자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이웃이려니 했습니다. 인사도 나누고 가끔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그 남자랑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베란다에서 옆집 쪽을 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보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쐰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됐어요. 가끔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옆집 남자도 비슷한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고 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둘이 마주쳐서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려니 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내랑 옆집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둘 다 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아내가 좀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왜 저렇게 친해 보이지? 그냥 이웃끼리 얘기하는 것 치고는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 보였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옆집 사람이랑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했어? 아내가 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그냥 날씨 얘기. 이웃이니까 인사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날씨 얘기를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핸드폰을 보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눈치를 살피고요. 아내는 저한테 언제나 똑같이 다정하게 대했지만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옆집 남자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 사람이 내 아내랑 무슨 관계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감시하듯이 살았어요. 아내가 전화 받으면 누구한테서 온 건지 귀 기울이고 외출하면 언제 돌아오는지 시간을 재고요. 아내가 옆집 남자랑 마주치는 건 아닌지 베란다에서 몰래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 핸드폰을 몰래 본 적도 있어요.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어서 바로 열렸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없었어요. 옆집 남자 번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됐어요. 지웠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외출하면 슬쩍 뒤를 밟은 적도 있어요. 어디 가나 보려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냥 마트 가고 미용실 가고 평범한 곳만 갔어요. 옆집 남자를 만나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내가 안 볼 때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다가도 아내 생각이 나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옆집 남자랑 같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보고 요즘 왜 그러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지옥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딸이 점점 크면서였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얼굴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이상한 데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딸의 얼굴이 저보다는 옆집 남자를 더 닮은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하고 코 모양이 비슷하고 웃는 표정이 비슷했어요. 특히 눈이요. 딸이 웃을 때 눈이 휘어지는 모양이 옆집 남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랑도 닮았지만요. 저는 딸 얼굴을 볼 때마다 옆집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딸 사진을 보면서 제 얼굴이랑 비교해 봤습니다. 닮은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옆집 남자와의 닮은 점이었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보이는 거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옆집 남자랑 바람을 피웠고 딸이 그 남자 아이인 거라고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아내가 나 몰래 옆집 남자를 만났다.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 나는 10년 넘게 속아온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화가 나고 아내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만약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하지? 진실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하나? 딸은?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물어봤다가 아니면 어떡해? 괜히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제 속은 골마가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집 남자는 여전히 거기 살고 있었고 가끔 아내랑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신 옆집 남자랑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지럽다고 하더니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는데 암이래요. 췌장암이었는데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라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요. 아내가 아프다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심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내가 낫기만을 바랐습니다.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를 쉬면서 아내 간호에 전념했습니다. 병원에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밤새 옆에서 지켰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괜찮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에 혈색이 없어지고요. 그래도 아내는 저한테 웃으려고 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나라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을 의심했던 내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가끔 병원에 문병을 오는 거예요. 과일이나 꽃을 들고 와서 아내한테 전해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우리 아내 문병을 와? 그냥 이웃이면 이 정도까지 하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옆집 남자가 와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아내랑 옆집 남자가 손을 잡고 뭔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옆집 남자가 아내 이마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저 둘 사이에 뭔가 있었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건가? 남편인 내가 밖에 있는데 저렇게 손잡고 울고 있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옆집 남자가 가고 나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평소처럼 다정하대요. 여보, 왔어? 라고요. 저는 그 웃음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아내는 1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고마웠어.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 딸도 잘 부탁해. 그리고 미안한 것도 많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하는 말이려니 했어요. 미안한 게 뭐지? 나중에 다 알게 된다니? 무슨 뜻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한테 품었던 의심이 자꾸 떠올랐어요. 죽어서도 진실을 모르고 가는 건가? 딸이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건가? 아내가 마지막에 미안한 것도 많아라고 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지? 혹시 바람 피운 거 미안하다는 건가? 옆집 남자는 장례식에도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조문하더라고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 와이프 장례식에서 저렇게 우는 게 말이 돼?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서 참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딸 얼굴을 볼 때마다 옆집 남자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나? 20년 넘게 키운 아이인데 내 피가 섞인 게 맞나? 이런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내가 옆집 남자랑 같이 있는 꿈, 딸이 저한테 아빠 아니야 라고 말하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식은땀이 나면서 깼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요. 이대로는 평생 찜찜하게 살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딸한테는 말 안 하고 몰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딸이 쓰던 칫솔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제 샘플이랑 같이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20년간 남의 아이를 키운 건가? 아내한테 완전히 속은 건가? 딸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열어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과는 친자 관계 맞음. 딸은 제 친딸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내 아이가 맞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자가 맞다고? 그러면 왜 딸이 옆집 남자랑 그렇게 닮은 거지? 대체 옆집 남자는 뭔데? 왜 아내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지? 이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죽었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옆집 남자한테 직접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찝찝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옆집 남자는 아내 장례식 이후로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아내가 떠나고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예쁘고 착한 딸이었습니다. 아내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요.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누구였던 걸까? 아내와의 관계가 뭐였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집 정리를 하다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빠, 이거 엄마 물건인 것 같은데. 옷장 깊숙이 있었어.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아내가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딸이랑 같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 여러 개,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내 글씨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실 옆집에 사는 그분은 내 친오빠예요. 나는 어릴 때 입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양된 게 아니라 친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나만 친척 집에 보낸 거였어요. 오빠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요. 나는 부모님 얼굴도 오빠 얼굴도 기억 못하고 자랐어요. 친척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셔서 나는 그런 줄 알았고요. 몇 년 전에 갑자기 오빠가 나를 찾아왔어요. 오빠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가 됐는데 어릴 때 헤어진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수소문 끝에 나를 찾은 거래요. 처음에 오빠가 찾아왔을 때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입양된 줄 알았는데 친오빠가 있다니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니요. 충격이었어요. 오빠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어릴 때 가족 사진, 호적 서류, 부모님이 남긴 편지. 진짜였어요. 나한테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있었다니. 오빠는 나랑 가까이 있고 싶다고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나는 너무 기뻤어요. 평생 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친오빠가 생긴 거잖아요. 오빠를 만나면서 부모님 얘기도 듣고 어릴 때 사진도 보고 나도 가족이 있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오해할까 봐요. 갑자기 옆집 남자가 내 친오빠라고 하면 믿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오빠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우리 딸이 오빠를 닮은 건 당연한 거예요. 외삼촌이니까요. 혈육이니까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됐어요. 내가 괜히 말했다가 당신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숨긴 게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괜히 오해받을까 봐 그랬어요. 나는 당신만 사랑했어요. 평생 당신밖에 몰랐어요. 그거 알아줬으면 해요. 이 상자 안에 나랑 오빠 어릴 때 사진도 있고 부모님 사진도 있어요. 호적 서류도 있고요. 다 보면 이해할 거예요. 오빠한테 잘해줘요. 오빠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오빠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딸밖에 없어요. 가족으로 지내줘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숨기는 거 없이 살게요. 당신의 아내가. 저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어요. 상자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여자아이가 아내였고 남자아이가 옆집 남자였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친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 사진, 어릴 때 가족 사진, 그리고 호적 서류. 서류를 보니까 아내와 옆집 남자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친남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내는 3살 때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오빠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아내를 얼마나 의심했는데? 아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친오빠를 만났는데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숨기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옆집에 오빠가 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걸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숨겼어야 했던 아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딸이 옆집 아저씨를 닮은 건 당연한 거였어요. 외삼촌이니까요. 친척이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나는 바람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딸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잖아요. 내 딸을 아내 몰래 내 아이가 맞는지 검사했다고요. 아내가 병원에서 옆집 남자랑 손잡고 울었던 거, 그게 다 남매 간의 정이었던 거예요. 여동생이 죽어가는데 오빠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죽어가는 여동생 손을 잡고 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 바람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어가는 아내를 의심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한 것도 많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었구나. 아내는 나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상자를 남긴 게 그거였어요. 죽고 나서라도 진실을 알아달라고요. 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이게 뭔데? 저는 딸한테 다 말해줬습니다. 편지를 보여주면서 옆집 아저씨가 엄마의 친오빠라고 내 외삼촌이라고요. 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외삼촌? 나한테 외삼촌이 있었던 거야?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딸도 아내처럼 외가 쪽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집에요. 저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형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내 편지를 이제야 봤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은 처음에 당황하시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내가 숨긴 거니까. 여동생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자네가 오해할 수 있다고 그냥 비밀로 하자고 해서. 형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형님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형님은 괜찮다고, 자기도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형님 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님이 차를 내주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형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형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여동생을 친척 집에 보내는 걸 봤대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둘 다 키울 수가 없었던 거래요. 그때 형님이 6살이었고 아내가 3살이었대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됐고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둘 다 키울 수가 없었대요. 울면서 결정하신 거래요. 둘 중 하나는 친척 집에 보내야 한다고요. 형님은 그날 여동생이 울면서 끌려가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대요. 자기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떼어놨대요. 여동생이 오빠, 오빠 하면서 울었대요. 3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오빠한테 가려고 손을 뻗으면서 울었대요. 형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 오빠, 오빠 하면서 울던 소리가. 부모님은 친척분들한테 우리가 죽었다고 해줘라고 부탁하셨대요. 나중에 여동생이 부모를 찾으면 마음이 아플 테니까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알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던 거예요. 평생 고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은 여동생을 찾기 시작했대요. 친척분들한테 연락해서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안 알려주시더래요. 부모님 유언이라면서요. 그런데 형님이 몇 년을 사정사정해서 겨우 알아냈대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아내를 찾은 거래요. 처음에 아내를 찾아갔을 때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대요. 오빠가 있었어? 나한테 오빠가 있었어?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평생 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친오빠가 있다니까요. 형님도 울었대요. 30 넘어서 헤어진 여동생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둘이 붙잡고 한참을 울었대요. 형님은 아내 근처에 있고 싶어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요. 원래 다른 동네에 살았는데 집을 정리하고 일부러 옆집으로 온 거래요. 처음에는 떳떳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리더래요. 남편이 오해할 수 있다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하자고요. 우리 남편이 의심이 많아서. 갑자기 오빠라고 하면 안 믿을 거야. 조금 있다가 말할게. 아내가 그랬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늦춰지다가 결국 아내가 병에 걸렸고 말 못하고 죽은 거래요. 형님은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대요. 좋은 남편 만나서 예쁜 딸 낳아서 웃으면서 사는 모습이요. 비록 떳떳하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동생이 잘 사는 게 보여서 좋았대요. 가끔 몰래 지켜보면서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대요. 그런데 동생한테 오빠라고 말도 못하고 이웃인 척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게 힘들었대요. 명절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 여동생네는 시댁 갔겠지 하고 생각했대요. 외로웠대요. 아내가 아팠을 때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여동생이 죽어가는데 대놓고 슬퍼할 수도 없고 그냥 이웃인 척하면서 문병 가야 했던 거잖아요. 손잡고 울었던 거 그게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형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형님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가족으로 지내요. 숨기지 말고요. 딸한테도 다 말했어요. 딸도 외삼촌 만나고 싶어 해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녁에 딸을 데리고 형님 집에 갔습니다. 딸이 형님을 보자마자 외삼촌 하면서 안겼어요. 형님이 딸을 안으면서 펑펑 우셨어요. 그래, 나 외삼촌이야. 내 외삼촌. 이렇게 부르니까 좋다. 딸도 울고 형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명절에 형님을 모시고 딸 생일에도 형님을 초대하고요. 형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딸이 외삼촌 왔어 하면서 반기고요. 형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혼자 외롭게 사시던 분이 이제는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추석에는 셋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형님이 요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갈비찜하고. 형님이 엄마가 이렇게 만드셨어 하시면서 요리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못 먹어본 엄마 손맛을 저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딸이 외삼촌 음식 맛있다 고 하니까 형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다음에 또 해줄게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설날에는 딸이 형님한테 세배를 했어요. 외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이 세뱃돈을 주시면서 이 나이에 조카한테 세뱃돈 주니까 좋다 하셨어요. 눈가가 젖어 있으셨어요. 평생 혼자였던 분이 조카한테 세배 받고 세뱃돈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형님이 가끔 아내 어릴 때 얘기를 해주세요. 내 엄마가 어릴 때는 말이야. 하시면서요. 딸이 그 얘기를 좋아해요. 엄마가 어릴 때 어땠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처음 듣는 거니까요. 아내가 3살 때 어땠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형님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딸이 엄마도 나처럼 생겼어? 하면 형님이 똑같아, 너 엄마 닮았어 하시면서 웃으세요. 아내 기일에는 셋이서 묘소에 갔습니다. 형님이 무덤 앞에서 야,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 다 잘 됐어. 걱정하지 마 하시면서 우셨어요. 저도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친오빠 만났는데 나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나쁜 놈이지. 용서해줘. 딸이 엄마, 나 외삼촌이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하면서 울었어요. 저희 셋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5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를 20년 넘게 의심하면서 살았던 게요. 아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친오빠를 만났는데 기뻐도 마음대로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야 했던 거잖아요. 남편이 오해할까 봐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오해했어요. 죽어서도 의심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아내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아내한테 말을 걸어요. 여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왜 그때 물어보지 못했을까? 왜 그냥 의심만 하고 살았을까? 당신한테 물어봤으면 다 해결됐을 텐데. 그러면서 울어요. 아내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형님과 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님은 이제 가족 행사에 다 오세요. 딸 결혼하면 형님이 혼주석에 앉으실 거예요. 외삼촌이니까요. 형님도 조카 시집 보내는 거 보고 싶다고 하세요.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게 이거니까요. 가족이 함께 사는 거요. 형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가세요. 딸이 병원에 모시고 다녀요. 외삼촌 건강하셔야 해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딸이 그러면 형님이 눈물을 글썽이세요. 평생 혼자였던 분이 이제는 챙겨주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아내가 남긴 편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어봐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미안하고 고맙고요. 아내가 마지막까지 날 걱정해서 편지를 남긴 거잖아요. 진실을 알아달라고요. 가족을 부탁한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배우자를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대화하세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지 마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